공수처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 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수처 참 유명무실할 정도였죠. 그런데 또 공수처도 할 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원도 잘 안 해줬고 나중에 또 대통령 대선은 공수처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실력 있는 검사가 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감사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가 감사원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니 헌법기관들끼리 이렇게 하는 상황이 차지원 교수님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뭐 권력기관 간 또 헌법기관 간 또 일종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이 감사원 수뇌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실제 또 지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여러 번 그러니까 출두를 거부한 끝에 결국 공수처까지 와서 직접 지금 그러니까 신문까지 당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실은 감사가 진행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기관에 대한 감사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2022년도에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해 7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연간 감사 계획 보고서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합니다. 연간 감사 계획 안에 이번에 공수처를 넣을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7명의 감사위원들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감사위원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쪽의 결론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공교롭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공수처를 사실상 수사를 지금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빤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감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거의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가 참 기억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이 정권의 돌격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진짜 실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색이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죠.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지금 충격이 와서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건 맞는 답인가? 김준혁 교수님. 감사원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감사원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지 올바른 정치 활동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감사하고 또 징계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감사원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재미난 사례를 하나 좀 예. 들어보면은 명종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이 상씨고 이름이 진인데 이 상진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 엄격한 사람이냐. 당시 최고의 실권자가 윤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문정왕후의 오빠 되는 사람이었죠. 윤원영. 유명한 사람이었죠. 윤원영이 한강가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당시 그 법에 경국대전에 아주 재미난 법이 있습니다. 왕실 건물 이외에는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왕실 그 궁궐 가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예. 조선시대 건물들은 대패질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왕실 건물 이외에는 양반 건물들도 그래서 다 네모나게 정도 이렇게 자르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둥근 기둥은 대패질을 못하고 네모나게 만들기 위해서 대패질하는 건 허용을 하는 아주 희한한 법이 존재하는 거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걸 상징해서 건축에 담겨져 있는데 윤원영이 건방지게 자기 정자에 둥근 기둥을 쓴 거예요. 근데 상진이 그 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원영이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대패질을 시켜갖고 네모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극의 연려실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진은 직책이 뭐였어요? 당시 대사원이었죠. 대사원. 지금 그때 사헌부가 지금의 검찰, 감사원 다 같은 같이 역할을 했던 예. 거니까요. 그럴 정도로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고 아무리 왕실의 권위가 세거나 왕실의 힘이 전지전능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이 위태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정도 기계는 없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좀 기관들이 왜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나라가 이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엊그저께 국민권익위원장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고도 제가 참 한심했는데 보면서 뭐 명품백 관련해서 뭐 검토 하고 있으면 그거 언젠데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자식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왜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좋은가? 권력, 명예. 결국 또 돈까지. 그게 왜 연결돼서. 명예입니까? 그게 불명예지. 그러니까 본인은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불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수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이 존재나 역할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지만 지금 이 김진우 공수처장이 퇴임했어요. 지금 공석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끝났으니까. 영국 지금 이 차장도 지금 퇴임했습니다. 지금 수뇌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 11월 달부터 후임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지금 이 7명의 추천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야의 2명씩 해서 총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면 그 중에서 5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2명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1명을 고르는데 지금 1명은 정해져 있어요. 1명은 오머슨 변호사라가 판사 출신인데 예. 1명이 정해져 있는데 1명이 지금 안 정해지는 거예요. 1명이 지금 누구냐면 김태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변호사 시절에 공수처가 뜰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괴물견이다. 난데없는 이질 분자라고 이 자신의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계속 올라오는데 항상 내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당목하고 대한변협회장하고 이렇게 한 내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6번 회의를 했거든요. 6번을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은 내표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야당은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냐면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번에 1월 15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6일 날 7차 회의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김태규 이 양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 공수처장이 된다. 앞으로 가면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된 검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사정기관이잖아요. 네. 이런 기관이 무너지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뭐 사정기관이 무너지는 거야. 뭐 수도 없는 일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고려 말 같은 경우가 사정기관 자체가 아예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나라가 아예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선조년간에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좀 바른 말하다가 유배를 좀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양복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중에 이제 임난 때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빠른 소리 하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그 이양복의 갑자기 그 친구 오성과 한음할 때 이덕형, 예. 이덕형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당시에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시 사대부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바른 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쳐들어올 걸 뻔히 알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한양 도성에 있는 10만 명 백성이 피난을 갔었습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요. 이건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때 그랬느냐? 선조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그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직자들이 없게 된 거죠. 왜? 유배를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죠. 정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좀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줬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